현대자동차의 미국 내 첫 번째 전기차 공장이 내일 착공에 들어갑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합작법인 가능성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3년 5개월 만에 거래 재개와 함께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이달에만 세 번째 상장 유지 결정으로 이달 초에는 상장 폐지 절차도 대폭 완화되면서 거래소의 기조가 시장 친화적으로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LG전자를 시작으로 한 달간의 사업 보고회에 들어갔습니다. 주력 사업 실적 부진을 극복할 대안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인도와 태평양으로 대외 협력 범위를 넓히기 위해 추진 중인 인도 태평양 전략 로드맵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캐나다와의 공급망 논의 등 조율할 변수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문영민 기자와 진단합니다. 문 기자. 네, 오늘 장은 그야말로 투자자들을 애간장 태우는 장세였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오후 들어서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했고요.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어제에 이어서 들어왔지만 개인이 1,300억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결국에 약보합권에 장을 마쳤습니다. 좀 이유를 살펴봤더니 아무래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 3연임에 따라서 기존의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이런 좀 우려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요. 뭐 그런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중국 증시 역시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이에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미국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 때문에 미국하고 일본 다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혼조세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거래 재개 3인방 주가가 좀 크게 올랐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 그러면 앞서서 이제 거래가 재개됐던 이제 신라젠 그리고 큐리언트 주가가 4%, 8% 다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그만큼 코오롱 티슈진 오늘 굉장히 뜨거웠다 이런 얘기겠죠. 맞습니다. 인보사 사태로 3년 5개월간 거래가 정지됐었는데요. 오늘 거래를 재개한 첫날부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발이 묶였던 소액주주들은 당연히 웃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문제는 지금 현재 이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 임상 3상이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수진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3년 5개월 만에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된 코오롱 티슈진. 장 시작부터 주가는 빠르게 올라 상한가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재개 첫날 화려한 복귀에 성공하며 6만 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은 안도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주가 안정은 주력 후보 물질인 인보사의 임상 3상 성공 여부에 달렸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 무릎 골관절염 신약 후보 물질인 인보사는 지난 2021년 12월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인보사가 임상 3상에서 실패하면 주가 하락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회사 역시 당분간 임상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랜 시간 회사를 믿고 기다려준 주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꼭 TGC 임상 3상을 성공해서 국내 1호 세포 유전자 치료제 자존심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보사는 지난 2019년 품목 허가가 취소된 바 있어 미국 임상 3상이 성공해도 국내에서 판매가 재개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런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또한 이웅렬 명예회장의 인보사 관련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점 역시 당분간 주가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이런 변수들을 앞두고 내일도 과연 티슈진이 강세를 나타낼 수 있을지 신라젠은 이틀간 상한가를 갔었죠. 문 기자, 이번 티슈진도 그렇고 지난번 이제 신라젠도 그렇고 결정이 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비판이 나온다면서요? 맞습니다. 티슈진은 3년 5개월이고요. 신라젠 2년 6개월 동안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좀 이러한 사실 거래소가 이를 결정하는데 이를 두고 좀 업계에서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장기간 거래 정지로 인해서 이 투자자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올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결과가 나온 코스닥 기업이 모두 19곳이었습니다. 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종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885일로 집계됐는데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2년이 넘게 투자 자금을 빼지도 또 넣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미국의 경우 엄중한 사안이 발생한 기업에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직접 거래 중단 조치를 하는데요. 매매 중단일은 최대 10영업일을 넘지 않습니다.
물론 중대한 매매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각 거래소가 거래 정지 기간을 추가하고 있기는 합니다. 또 이에 따라 2년 이상 거래가 정지되는 상장 기업이 있습니다만 단 한 곳 정도로 적고요. 25일 현재 전체 거래 정지 기업은 16곳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2년 이상 투자금이 묶인 기업은 모두 11곳이었고요. 거래 정지된 기업은 70곳이 넘습니다. 미국이 상장사가 우리보다 더 많은데도 거래 정지 종목은 우리보다 오히려 적군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이번 달에만 4번째 상장 유지가 결정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달 초에 보면은 이 상장 폐지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잘 폐지되기 어렵게 좀 거래소가 바꿨단 말이죠. 이러면은 문제가 좀 해소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 제도에 좀 관심이 많아서 자세히 뜯어다 봤더니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상장 기업의 이 재무 관련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네. 바로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이 개선안을 보시면 절차가 굉장히 많아졌죠. 기업심사위원회나 2번에 걸친 시장위원회 이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거쳐야 하는 이 과정 자체가 많아졌다. 또 이를 해석하자면 이 투자자들이 더 오랜 기간 이 정지된 이 종목에 투자 자금을 빼지도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상패는 어렵게 됐지만 거래 정지 기간은 오히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편한 일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좀 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대응책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미국의 장외시장 활성화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상장 폐지가 돼도 나스닥 상장사였던 이 루이싱 커피처럼 장외시장에서도 활발하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코스닥이나 코스피처럼 정규시장 이외의 하위시장이나 이 장외시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금투협에 이 KOTC 같은 장외시장이 있지만 거래되는 종목 자체도 적고요. 시장 자체도 되게 규모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식시장은 미국처럼 상장 폐지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없는 구조인 건데요. 따라서 이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상장 폐지가 된 이후에도 장외시장에서 쉽게 거래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오늘 문 기자가 또 주목한 종목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배터리 기업들입니다. 네.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인데요. 포스코 케미칼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100% 넘게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터리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 제가 좀 순매수 금액 추이를 봤더니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을 모두 3천억 원 가까이 매수했고요. 기관 역시도 삼성 SDI에 1천억 이상 매수하면서 모두 이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이들 두 기업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실적이 언제쯤 발표가 되죠? 맞습니다. 당장 내일 발표가 되는데요. 네. 시장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현재 확대가 되고 있고 환율 또한 지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 확대까지 좀 기대가 된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실적 상승을 뒷받침해주는 지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량이 지난 7, 8월에 굉장히 빠르게 늘었다라는 점을 먼저 들 수가 있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7일에 사실 이미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5,21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흑자 전환을 했고요. 네. 삼성 SDI는 이 시장 기대치가 현재 29%가 넘는 수준인데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만 나와도 깜짝 실적으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더해서 지금 북미 합작법인 이 배터리 기업에 대한 우리 배터리 기업에 대한 북미 합작법인 기대감이 또 하나 나오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전에 좀 말씀을 드릴 게 사실 이 두 회사는 이전부터 미국의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 공장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스텔란티스나 제너럴 모터스와 현재 함께하고 있고요. 삼성 SDI 역시도 이 스텔란티스와 미국 인디애나주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뒤에서 신재근 기자가 조금 더 다루겠지만 현대차가 오늘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전용 공장 착공식을 개최하는데요. 어제 이뤄진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 북미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과의 협력이 현재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현대차가 미국에 짓는 첫 번째 전기차 공장이 내일 착공에 들어갑니다. 특히 국내 배터리 업체와의 합작법인
어느 업체가 하게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완성차 업계 출입하는 신재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번 조지아 전기차 공장 어떤 곳입니까? 네, 먼저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지역에 짓는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은 이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해당하는 1,183제곱미터 부지 위에 건설됩니다. 예. 연간 30만 대 이상의 이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게 되고요. 지난해 현대차의 연간 전기차 판매량이 14만 대임을 감안하면 이 2배 넘게 많은 수치입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55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8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오는 2025년 초로 이 가동 시점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2024년 말로 완공 시점을 6개월 더 앞당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한 2년 정도 걸린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 전기차 공장이 갖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큰 의미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 짓는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현재 현대차와 기아는 이 전기차를 모두 국내에서 만들어서 이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내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 배로 수출을 하게 되는데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운송비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현대차 입장에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하루라도 빨리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상징적인 의미로는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 될 미국의 이 전진 기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운송비도 아낄 수 있고 현지에서 조달에다가 생산해서 판다 그러면은 환율 영향도 적게 받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다 짓는데 한 2년이 걸린다라는 건데 지금 그 사이에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IRA를 둘러싼 미국의 희망 고문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오늘은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이 발언을 했습니다. 예. 이 미국이 다음 달 8일 중간 선거 이후 법안 시행 시기를 2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는 여전히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입니다. 이 세부 시행 규칙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이 관련 정책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 착공식 참석을 위해서 올해 6번째로 미국 출장길에 올랐는데요. 이 IRA를 둘러싼 현대차의 위기감을 반증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정 회장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전기차 세제 혜택 논란과 관련해서 이 미국 측 인사들과 접촉할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정 회장이 방미 기간 중 알리자이디 백악관 기후보좌관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현지 매체에서는 2조 4천억 원 규모의 세액공제 혜택을 내놓은 조지아 주정부가 오늘 밤 착공식에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오늘 옐런 장관 발언을 대체로 좀 부정적으로 보는 평가들이 많던데 법안은 이제 이행을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과 유럽에 뭘 해줄 수 있는지 좀 검토를 해보겠다라고도 했거든요.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사실 이번 인플레 법안에서 전기차도 전기차지만 지금 사실 배터리를 현지에서 조달해서 이제 생산을 조립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지금 담겨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현대차 이번 전기차 공장도 어느 배터리 업체와 같이 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 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네. 되고 있습니까? 네, 보통 이 배터리 공장이 지어지는데 2, 3년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은 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유력한 배터리 회사들이 이미 북미 지역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파트너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일단 현대차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 공장 설립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이 합작 공장 지분율과 배터리 공급 가격을 두고 이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그동안 시장에서는 이 후보군으로 SK온과 LG 에너지 솔루션 이 두 곳으로 압축을 했었는데요. 이 SK온은 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투자 여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나야지 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IRA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다음에 이 배터리 합작법인 발표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완성차 업계 출입하는 산업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LG그룹 주요 계열사 사업보고회가 구광모 회장 주재로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한 LG전자가 첫 순서였는데 내년도 위기 극복의 대안들이 심도 깊게 논의됐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올해 LG그룹 사업보고회 첫 주자는 LG전자, 화두는 안 팔리는 TV였습니다. LG전자는 소비 침체 속에 TV와 가전제품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3분기 어닝쇼크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 LG의 주력 제품인 OLED TV 출하량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LG 디스플레이 역시 3분기 적자만 5천억 원을 넘는 등 주력 전자계열사들 역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광모 회장이 LG전자를 시작으로 이번 주 주력 전자계열사들을 점검하고 강도 높은 위기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LG그룹의 사업보고회는 매년 하반기 총수를 비롯해 각 계열사 최고 경영진들이 모여 한 해 성과를 돌아보고 매년 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전자계열사들이 보고회를 끝낸 후에는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U+, LG생활건강 등 다른 주력 계열사들이 보고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주력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사업의 경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둘러싼 해법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LG그룹의 사업보고회는 핵심 전략회의이자 연말 인사와 조직 개편과도 직결된 중요한 행사입니다. 때문에 사업보고회 결과가 인사에도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구광모 회장이 지난해에는 계열사 사장단 대부분을 유임하는 안정을 택한 만큼 올해는 위기 속 변화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연준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 속에서도 오늘 우리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이유는 중국 증시 불안과 위안화 약세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역시 장중 연고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3기 체제에서 이런 상황이 앞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44원을 넘어서며 연고점을 다시 썼습니다. 이달 들어 1,420원대에서 버티던 원화가 위안화 약세의 영향으로 최근 급등한 겁니다. 보통 원화는 위안화 가치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달러당 위안은 7.3위안을 넘어서면서 지난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위안화 가치의 하락은 미국과 중국의 장기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과 함께 시진핑 3기가 출범한 후 금융시장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3기는 시장 경제를 중시하던 인물들이 퇴출되고 시 주석의 충성심이 높은 인사들로 지도부가 구성됐습니다. 향후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의 목적은 미국과의 대결에 있어서 패권 국가로서 미국을 능가하겠다든지 또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보다는 공동부유와 함께 중국을 최고의 국가로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공산주의라든지 사회주의 체제로 회귀하기 때문에 시장 경제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특히 시진핑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미중 갈등이 깊어지고 대만과의 전쟁 가능성마저 높아진 상황. 여기에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돼 경기 부양과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낸다면 위안화 가치는 추가로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위안화에 연동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진다면 다시 셀코리아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 위안화의 변동성이나 중국 경제 노선 변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순이익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둔 건데 하지만 주가는 한동안 부진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가오는 경기 침체의 여파가 반영되기 시작할 거란 분석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합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6% 증가한 4조 8,876억 원, 3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입니다. 올해 누적 기준으로도 역대급 실적입니다. 순이익 누적 합산치는 13조 8,500여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6천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증권과 카드, 보험사 등 비은행 부문에서 조달 비용이 늘었지만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개선되면서 전체 실적을 끌어올린 결과입니다. 금리부 자산이 전분기 대비 2.3% 증가하고 은행 마진 개선에 기인합니다. 은행은 부진한 비이자 이익 흐름에도 불구하고
마진 개선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와 충당금 감소로 전 분기 대비 순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실제로 가계대출 부문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 감소했지만 기업대출에서 2.7% 증가해 3분기 은행대출 성장률은 1.3%를 기록했습니다. 개별사로는 신한지주가 KB금융을 꺾고 3년 만에 리딩뱅크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금융지주의 이 같은 실적 성장세는 내년까지 무난히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연내 금융지주들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고요.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은행들 NIM 개선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성장세 둔화, 부진한 자산시장, 급등하는 환율 등 여러 면에서 업황이 좋지 않지만 증권가에서는 내년 실적 역시 전년 대비 9%가량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보단 경기 침체 우려,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 확대 등 오히려 투자 심리를 약화시킬 만한 요인들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 증권가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4대 금융계열사의 경우 자본 여력이 높아 대출 부실 리스크는 낮은 편이지만 신규 PF 대출 취급이 어려워지면서 비은행 계열사의 수익성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 관계자는 경기 민감주로 분류되는 금융주 특성상 금리 상승과 경기 우려가 계속되는 한 주가 부진은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인다며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저가 매수를 고려하는 투자자가 아닌 한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이 대통령실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해서 올해 안에 발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올해는 이 발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 취재한 대통령실 출입하는 문성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 기자 먼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일단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대외 협력 범위를 넓히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정확히는 무엇이고 또 왜 중요한지까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좀 이렇게 재정립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제 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는 일종의 로드맵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태평양은요 그동안 미국의 아시아 전략 그리고 또는 중국 경제용 전략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경제 안보 공동 협력체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는 물론이고 유럽도 인도태평양 지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배터리, 반도체, 식량 등 주요 산업의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음에도 사실상 논의가 그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한다는 발표가 주목받았던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입니다. 이걸 당초 올해 안에 전략을 수립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게 미뤄질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좀 늦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복수의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대외적인 변수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 이렇게 이유를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5월 이후면은 정말 또 변수가 많았긴 합니다. 그러면은 좀 주요하게 영향을 줬던 변수들은 좀 어떤 걸 거론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대표적인 변수로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에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공급망, 식량 위기가 상시화되고 있다는 점이 전략 수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배터리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핵심 광물은 물론이고 밀 등 식량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도 했다는 점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랬죠. 어쩌면 여기서부터 이 전략의 필요성이 더 대두가 되면서 신중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또 이 변수 사안을 또 얘기를 해보자면 미중 갈등 상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거의 또 확정지은 상황이라서 네. 이런 이슈들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중국은요, 잘 아시다시피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공고히 하는, 그러니까 3년임이 사실상 확정된 예. 상태입니다. 그래서 20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새로운 외교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부담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앞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미중 갈등이 앞으로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한중 협력을 추진하는 게 자칫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을 택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일단 주의해야 한다. 이런 조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예. 일단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또 중국의 외교 전략까지 이렇게 굵직한 사안들을 다루다 보니까 좀 신중해질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캐나다랑 칠레가 이제 우리나라랑 핵심 광물 협력을 좀 강화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먼저 한국과 캐나다의 그 정상회담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예.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상회담 때요,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캐나다 역시요, 현재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립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그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이렇게 관측할 수 있는 또 근거가 있습니다. 이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이 지난 14일 한국을 방문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이후에 멜라니 장관은 트위터에 이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과 관련해서 진전시켜야 할 우선순위 공유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멜라니 장관은 이후에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의 키맨인 김성한 안보실장과 비공식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예.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된 사안입니다. 예.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칠레를 찾아서 리튬 등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 역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변수 사안들 들어봤지만 또 굉장히 장기적인 이슈인 만큼 전략 수립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이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은 어디까지 좀 수립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네, 현재 외교부의 북미과에서 내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부 전문가 의견을 최소화할 정도로 외부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것을 최소화할 정도로 보완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거든요. 예. 다음 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 그러니까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요. 이어서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당초 이때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여러 변수로 인해서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이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때문에 아세안과 미국, 중국 대외 협력 방안만 이때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외교부에 확인을 했는데요. 외교부에서 확인해 주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또 취재 결과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문성필 기자였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이었던 저축의 의미와 정신을 살리는 가운데 금융의 포용성과 혁신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금융의 나래는 저축과 투자 그리고 포용금융, 혁신금융에 기여하신 분들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필립
모리스가 3년 만에 신제품을 선보이며 국내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경쟁사인 국내 담배업계 1위 KT&G도 인공지능을 탑재한 신제품을 예고했는데 2조 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전자담배 시장을 두고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전자담배 원조 회사인 필립 모리스가 신제품을 3년 만에 내놨습니다. 올해 후발주자인 KT&G의 1위 자리를 내준 상황에서 신제품을 앞세워 1위 자리를 재탈환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전용 담배가 기존보다 300원 더 비싸졌지만 필립 모리스는 새로운 방식의 담배 가열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기존 제품과 차별화했다며 혁신성을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관련형 전자담배 기기 중에서는 가장 혁신적인 프로덕트라고 자신을 하고요. 스마트 코어 인더스트리얼 시스템이나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국내에서 선도적인 그러한 비연소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관련형 전자담배 신제품 출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판 뒤집기에 나선 필립 모리스에 맞서 KT&G는 내달 9일 신제품을 내놓고 1위 굳히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핸드폰과 연동해 고객의 흡연 습관을 분석해주고 디스플레이로 전화나 메시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등 스마트 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AT 로스만스도 신제품 출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경쟁사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은 물론 가지고 있고 이게 언제 어떤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공략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잇따른 신제품 출시 등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국내 전자담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2.2%에 불과했던 국내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 비중은 올해 상반기 기준 14.5%로 빠르게 확대됐습니다. 이미 2조 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2025년이면 2조 5천억 원 규모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업계는 관련형 전자담배 도입이 5년이 되는 올해를 소비자 경험이나 과학적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 중요한 시점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 시장에서 우위를 지켜야 향후 5년을 선점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비대면 교육기업 아이스크림 에듀가 서비스 시작 10년여 만에 대규모 리뉴얼에 나섰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앞세워 해외 교육 시장에 진출한다는 포부도 밝혔는데 실적 개선과 주가 부양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전효성 기자가 이윤석 아이스크림 에듀 대표를 만나 앞으로의 사업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1세대 스마트 교육기업 아이스크림 에듀가 아이스크림 홈런 2.0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서비스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학생의 이해도를 수치화하고 어느 분야의 학습이 취약한지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제풀이가 듣고 싶다면 선생님과의 강의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한국경제TV와 만난 이윤석 대표는 이번 2.0 서비스가 본격적인 실적 개선세를 이끌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는 그동안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연구개발비도 함께 늘며 지난 2020년부터 적자를 이어왔습니다. 올해 들어 비효율적인 사업을 정리하며 3월 이후로 월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 약 2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새롭게 출시하는 2.0 서비스를 앞세워 내년과 내후년에는 더 높은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전했습니다. 올해 흑자 전환을 할 것이고 내년에는 더 큰 폭의 흑자를 계획하고 있다. 내후년에는 아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까지도 장착을 해서 이 대표는 해외 진출에 대한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우선 미국 홈스쿨링 가정을 상대로 교육 사업에 나서겠다는 구상인데 진출 시점으로는 내후년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교육업계에 오신 분들하고 많이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홈런뿐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컨텐츠 기술 이것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그 미국 시장, 더 나아가서는 동남아시아. 관건은 실적 개선에 따라 주가도 오를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지난 2019년 상장한 아이스크림 에듀는 코로나 기간엔 언택트주, 올해 초에는 한덕수 총리 테마주로 꼽히며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실적 부진 등의 여파로 공모가의 4분의 1 수준인 4,040원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박기석 회장이 신규 투자를 이유로 6차례에 걸쳐 132억 원어치 주식을 내다 팔며 투자자 불만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시장과의 소통이 다소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IR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IR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저희가 2.0을 발표하고 내년에 홈런 3.0, 고 글로벌까지도 포함시킨 내용을 적극적으로 시장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아마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코로나 기간 어려움을 딛고 공격적인 경영에 나선 아이스크림 에듀가 실적 개선과 함께 성난 투자자 마음까지 달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시진핑 사면임 리스크로 홍콩 증시가 급락하면서 홍콩 H지수와 연계된 ELS 상품들이 대거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뜻밖에도 덤덤한 모습인데 과거와는 달리 체질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12,000선을 돌파하며 최고점을 기록했던 홍콩 H지수가 5,100선까지 추락하면서 관련 ELS들이 낙인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2021년 초 발행된 3년 만기 ELS 대부분이 원금 손실 위기에 빠졌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면서 발생했던 ELS발 유동성 위기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증권업계에서는 ELS발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증시 폭락에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증권사에 더 많은 증거금을 요청하자 증권사들이 부족한 증거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화채와 CP 등을 투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올해 증권사들의 반응은 담담하기만 합니다. 2020년과 현재에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정반대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먼저 2020년도에는 전체 H지수 ELS 상품의 잔고가 30조 원이었던 반면 현재는 21조 원으로 줄어들었고 지수 하한선이 없는 논확인 ELS의 비중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당시 H지수뿐 아니라 유로스탁스 50, S&P 500, 코스피 200 등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지금보다 해지 대상이 훨씬 많았다는 점도 차이점으로 꼽힙니다. 또 금융위기를 겪은 금융당국이 2020년에서 2021년도 2년에 걸쳐 시행한 건전화 조치로 증권사들은 이미 하락장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2년 전과 달리 홍콩 증시가 시간을 두고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 점도 증권사가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해줬습니다. 선제적인 위험 관리로 ELS 급락에 증권업계가 여유를 보이자 일부 투자자들은 홍콩 증시가 저점이라고 판단하고 ELS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H지수 ELS가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충분하고 특히 변동성이 커지면서 쿠폰 금리도 높다며 다만 향후 중국과 홍콩 증시에는 정치적 리스크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이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H지수 ELS 만기일이 2023년인 만큼 1년 안에 증시가 낙인 베리어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위험하다고 조언합니다. 2020년 한바탕 ELS 위기를 겪었던 증권업계가 홍콩 증시 홍역에도 불구하고 무풍지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올해는 한국과 오스트리아가 수교를 맺은 지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에 걸작될 특별전이 오늘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립니다. 600년간 유럽 대륙을 지배했던 합스부르크 왕가는 과연 어떤 예술품들을 수집했을까요? 이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최초의 제국. 13세기부터 20세기까지 600여 년간 유럽 땅의 절반 이상을 지배했던 합스부르크 왕가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한국과 오스트리아 수교 130주년을 맞아 왕가의 영토였던 유럽 각지에서 합스부르크 왕가가 모은 예술품이 한데 모인 겁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96점의 작품은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기의 대표적인 예술품을 포함하여 합스부르크 왕가가 15세기부터 수집한 매혹적인 걸작들입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을 감상하고 문화와 예술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번 전시를 공동으로 주최한 빈 미술사 박물관이 꼽은 최고의 볼거리는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의 초상화.
It's an amazing feeling now to see all the masterworks from the Kunsthistorisches Museum here in the National Museum in Korea, especially this large painting by which depicts Marie Antoinette, which was one of the most famous Habsburg princesses, of course, and of course, and now to see her again in this beautiful display is very emotional for me, I have to say. 마리 앙뚜아네트의 절친이자 전속 화가로 알려진 비제 르브랭의 작품으로 높고 화려한 머리 장식과 호화로운 드레스로 한껏 멋을 낸 그의 모습은 프랑스 귀족 사회의 패션과 문화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작품은 흰 드레스를 입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는 어린 공주.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흰 옷을 입은 마르가리타 테레사입니다. 까다로운 드레스의 레이스와 주름의 질감이 당대 최고의 스페인 궁정화가였던 벨라스케스만의 노련한 붓터치로 표현됐습니다. 펠리페 4세의 딸 테레사 공주의 어릴 적 초상으로 남편으로 예정된 레오폴드 1세에게 성장 기록물로 보낸 그림입니다. 이번 전시에는 고종이 오스트리아 프란츠 요제프 1세에게 선물한 조선의 갑옷과 투구도 등장합니다. 갑옷과 투구에는 비와 구름을 의미하는 용이 그려져 있는데 조선에서는 풍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 오스트리아 소장하고 있는 그 그림들 역사와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스토리 그런 게 궁금하고 평소에 미술 관람하는 걸 굉장히 즐겨 하거든요. 마르가리타 공주 그거 보고 싶었어요. 그 도록에서나 많이 보고 그다음에 뭐 미술사적 의의라든지 이런 거 이제 수업에서만 들었는데 실물 보게 되니까 너무 떨려서. 멸망을 앞둔 격동의 시기에도 문화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합스부르크 왕가. 왕족의 초상부터 철갑옷, 무기, 공예품까지 총 96점의 작품을 통해 전시를 보는 내내 관람객들은 그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한국경제신문사 빈미술사박물관이 공동 주최하는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 전시는 오늘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립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기자, 요즘 유망한 투자처 찾기가 한창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단기 채권에 대한 시각 들어봤는데 지금 또 어떤 쪽에 대한 관심이 클까요? 사실 이 주식시장이 워낙 지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개별 종목 찾기가 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돌파구를 찾은 종목들 소개해 볼까 합니다.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서 주식 불황을 이겨내고 있는 미국 주식 종목, 오늘의 주인공은 제약주입니다.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사실 관심이 벗어나면서 주춤하나 했었는데 개별적으로 좀 호재들이 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백신 이후에 새로운 길을 찾은 제약사들은 또 다른 주가 상승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밤에만 미국의 제약사들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기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일라이릴리는 연초 대비 28.03%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머크사도 26.67% 오르면서 역시나 1978년 이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암젠이 올해 초보다 15.28% 오르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에도 최고가를 경신 중인 제약주들은 백신 말고 또 다른 주가 상승의 열쇠를 찾았다는 건데요. 반면 화이자는 코로나 백신 수혜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고요.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는 데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화이자의 주가 12월에 최고점을 경신한 이후 30% 정도 하락한 수준입니다. 네, 확실히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먹거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주가 등락도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약사들이 찾아낸 돌파구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일라이릴리와 암젠은 비만 치료제에 사활을 좀 걸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 또 암젠의 비만 치료제 AMG 133이 시장에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모간 스탠리는 향후 10년 동안 체중 감량과 관련한 헬스케어 시장이 $500억 이상의 가치를 지닐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기업 모두 비만 치료제 시장 성장에 수혜주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일라일리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 412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또 암젠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했고요. 목표 주가는 279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머크사의 경우는 모더나와 2016년부터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암 백신 개발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각 환자에 맞게 개인별로 종양의 돌연변이 특성에 따라서 반응하는 이 암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네, 비만 치료제나 암 백신 등이 또 제약사들의 돌파구가 돼줬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업종들 이런 기대들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앞으로 어떤 업종들의 기대감을 좀 품을 수 있을지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정유주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정유주는 지금도 잘 가는데 기대가 더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도 좋겠다 이런 전망입니다. 이 코노코필립스나 엑손모빌 등 요즘 미국 정유주들 에너지 대란의 수혜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기도 합니다. 코노코필립스는 2002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엑손모빌은 1920년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이후로 가장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요즘 국제유가 흐름이 정유주에 유리하다는 거죠. 특히 지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고 또 유럽과 다른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 투자 전문 매체인 배런스는요, 이 엑손모빌과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을 주목한다라면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현금 흐름이 개선되면서 차세대 분야인 친환경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엑손모빌의 경우는 친환경 석유 회사인 덴버리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또 브리티시 페트롤리움도요, 재생 가능한 천연가스 생산 기업인 아키아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좋은 주가 흐름이지만 앞으로 친환경 시대가 본격화되더라도 빠르게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의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 그러니까 돌파구로 제시된 사업들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사실 좀 잘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넷플릭스도 광고형 요금제 새롭게 출시하고요. 공유 계정 단속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광고형 요금제 같은 경우 한국에서는 11월 4일부터 도입이 됩니다. 이렇게 넷플릭스가 움직임을 보이자 국내 OTT에서도요, 이 광고형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이 웨이브 혹은 티빙에서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반응이 출시 이후에 기대만큼 나올지는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공유 계정이 넷플릭스 수익 구조에 구멍이다라는 지적을 받은 만큼 이 부분 역시도 잘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 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지자체장 교체로 사업 추진 방향이 바뀌면서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경기도 구리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최근 자료를 통해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의해 공공지분을 늘릴 계획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선 협상 대상 취소 공고를 낼 수도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150만 제곱미터의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 아파트 8천 가구와 문화시설을 짓는 4조 원 규모 사업으로 전임 시장이 추진했습니다. 이를 두고 익명의 관계자는 자본주의가 신뢰가 바탕인데 원점 재검토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발언으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대전에서는 전임 시장이 추진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과 관련해 감사를 추진하고 나섰고 하남시 역시 전임 때 추진했던 복합 문화단지 사업에 대해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